남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이 세계선수권에 대비해서 이번 주에 소집돼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KHL은 플레이오프 각 지구 파이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4팀만이 남은 현재 승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NHL은 플레이오프를 향한 각 팀들의 싸움이 치열한데요. 한 주간의 NHL 동향을 NHL 하덴낫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NHL에서는 올 시즌 동부 컨퍼런스를 주도하고 있는 두 팀, 워싱턴 캐피털스와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NHL 매치업 리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92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192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4월 2일 화요일 낮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섭 기자님 목 좀 괜찮아지셨나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100% 컨디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요즘 주변에도 감기 환자가 많던데 저희 비하인드넷 안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심하게 걸린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이번엔 장난 아닙니다. 챙겨 드셔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나이가 있잖아요. 저희가 네. 이제 하나둘씩 챙겨 먹고 살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 잘 살았는데 20대 때 괜찮았는데 건강했었는데 네. 말이죠. 30대 넘으면서 뭐가 하나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죠. 네. 모쪼록 좀 빠른 회복, 또 시원한 또 목소리를 또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192회 여러분이 주신 댓글 보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팟빵의 댓글인데요. 램쿨하스님이 3월 27일 수요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들이 있어서 댓글 잘 못 달았었네요. 그 사이 아시아리그도 끝나 있었군요. 세 분 잘 지내고 계셨는지 안부 여쭙습니다. 지난주 LA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라스베가스에 들렸는데 때마침 골든나이츠 홈 경기가 있어서 직관하고 왔습니다. 상대는 지난 서부 결승 상대 제츠. 꿀잼 경기를 예상하고 갔지만 골든나이츠의 일방적인 경기 끝에 5대0 골든나이츠가 승리를 거뒀네요. 나이츠 골리로 출전한 수반 선수는 커리어 첫 번째 셧아웃을 거뒀다는. 근데 수반 선수 응원이 수 하고 야유 비슷한 걸 보내는 거 같은데 같이 간 와이프가 왜 자팀 선수에게 야유하냐고 의아해하더라는. 라스베가스가 여행객들이 많아서 그런지 경기 보는 내내 이벤트도 많이 하고 경기장 내 분위기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밴쿠버 직관할 때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군요. 그나저나 위니펙에서도 많이 들어오셨던데 경기가 너무 일방적이라 원정 팬분들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츠가 전날 경기를 바로 치르고 와서 더 몸이 무거워 보이기도 했던 것 같네요. 역시 하키는 직관이 제맛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갈 일 있으면 하키 경기는 꼭 보고 올 것 같습니다. 하셨고 경기장 관중석에서 직접 찍으신 사진을 또 첨부해 주셨네요. 현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91회의 3,000캐시를 함께 후원해 주셨습니다. 야, 라스베이거스에서 직관을 하셨다니까 또 부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이게 5대0 경기면은 저희가 지난주에 매치업 리뷰 때 다뤘던 그 경기 전에 벌어졌던 제츠가 완패를 하고 내슈빌에게 또 완승으로 또 서력을 했던 그 경기를 보고 오셨나 봅니다. 저도 NHL을 나중에 가서 보게 될 일이 있으면 다른 데보다도 라스베이거스에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아시아리그 마치고 이제 선수들이 휴가를 떠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SNS를 통해서 보고 있었는데 일부 선수들 보니까 그 베가스 경기장 가서 직관하고 사진 찍어 올렸더라고요. 휴가 때. 네. 아마 요 경기가 아닐까 뭐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다들 챙겨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얼른 벌어서 한번 갔다 왔으면 그러게요. 좋겠네요. 좀 직관하고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댓글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부럽기도 하고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댓글 후원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재미있는 얘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코이아님이 3월 27일 수요일에 댓글을 주시면서 200회 특집 참여를 해주셨어요. 국내 대학교 하키 선수들 진로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접수했습니다. 저희가 200회 때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참여 감사드립니다. 아스피린 03님 오셨습니다. 9,000캐시를 191회에 또 후원을 해주셨는데 댓글을 4월 1일에 남겨주셨네요.
위니펙이 몬트리올에 졌던지라 내슈빌이 센트럴 선두가 되나 했는데 콜럼버스에 대패한 덕에 승점은 같지만 2위네요. 피츠버그에 원정승을 거둬서 내심 기대했다가 김이 조금 세더라고요. 말씀하신 워싱턴과 템파베이의 경기는 의외로 싱겁게 워싱턴의 승리였네요. 템파 홈 경기라서 응원 소리가 대단하던데 그걸 이겨낸 워싱턴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원은 정말 생뚱맞게 내슈빌의 폴스버그 선수 등번호로 합니다. 작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눈에 띄어서 기억했는데 내슈빌에서도 존재감을 뽐내고 있어서 반가웠더랍니다. 그나저나 이현섭 기자님 감기는 많이 좋아지셨나요? 요 근래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환자가 많은 시즌입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어요. 내슈빌 응원하고 계신 입장에서 경기에 관한 이야기를 주셨고 저희가 오늘 매치업 리뷰에 워싱턴과 템파베이의 경기를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워싱턴이 완승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예, 완승이었습니다. 그냥 네. 템파가 못했어요, 이 경기는. 근데 내슈빌이 또 오늘 세인트루이스가 이기는 바람에 2위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뭐 승점이 다 94, 95, 94, 94라서 96, 94, 94라서 별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2위, 3위 싸움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게 후반기에 확 올라온 세인트루이스한테 역전을 당했다? 이거는 조금은 좀 안타깝네요. 아, 세인트루이스가 기어이 지금 2위를 하나요? 어쩌면 정규리그 최종전까지 가야 결론이 날지도 모르겠다는 그렇죠. 지금 분위기네요. 예, 근데 뭐 작년이랑 좀 비교를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종전까지 가서 떨어졌는데 올해는 최종전까지 가서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트럴 디비전. 아, 그 정도까지 예, 상황이- 지금 기회가 있군요. 그렇죠. 상황이 지금 왜냐하면 승점이 2점 차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내슈빌도 아직 희망이 있고 근데 세인트루이스의 저력이 정말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슈빌 폴스버그 선수 등번호로 또 후원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감사드려야 할 점이 있는데 191회를 들으시고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봐요. 이현숙 기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안 좋게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 엄청난 지금 선물을 보내주셨네요. 예, 뭐 주말에 이제 저도 택배를 받고 네. 웬 택배지 하고 이제 뜯어보니까 아스피린 공사님께서 이현숙 기자님 약을 지어서 어허. 손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감기에 좋은 약을 지어서 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현숙 야. 기자님뿐만 아니라 김태범 아나운서랑 제 것까지 같이 보내주셨는데 이제 목에 좋은 캔디하고 뭐 이렇게 약들을 야, 이거 뭐 보내주셨는데 목에 좋은 종합 세트네요. 예, 지금. 목에 좋다는 거는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고 네 오늘 만나서 각자 나눠드렸고요. 네, 잘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배해 감사합니다.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잘 챙겨 드시면서 더 좋은 방송 하라는 계시니까요.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고 좋은 목소리로 더 좋은 내용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이현석 기자님은 이번 주까지만 해야겠습니다. 먹기 안 좋은 걸로 네. 그렇습니다. 이거 먹고 네. 다음 나가셔야죠. 주부터는 괜찮은 걸로. 예. 그건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하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는 건강을 좀 더 유의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챙겨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또 챙겨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다행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정말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적인 선물 잘 받았습니다. 아스피린 공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마지막 댓글이 있는데 노매드 하키님이 댓글 주셨어요. 안양알라 팜팀 선수 명단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안양알라 홈페이지나 뭐 어떤 뭐 공식 페이지를 찾아가도 명단이 뜬 건 없더라고요. 네, SNS를 통해서 이제 훈련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U18 대표팀하고 연습 경기하거나 대학 팀들하고 연습 경기를 하면서 이제 활동이 시작이 됐구나라는 정도만 공개가 된 상황이고, 네. 오늘 오전에 이제 프런트 쪽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아직 명단을 발표할 수 없는 이유가 일단 리그 일정이나 뭐 리그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 마냐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이제 그게 일단 확정이 되면은 지금 팜팀에 있는 선수들이 대명이나 하이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것 같다고 해서 네. 이게 2군 뽑을 때도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연스럽게 뭐 다른 팀에서 1군 오퍼가 오면은 조건 없이 보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라고 하면은 바로 빠지고 이럴 수 있어서
기껏 명단 발표했는데 한두 달 만에 또 다른 팀 이적하고 이러면 또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그게 좀 정리가 되고 확정이 되는 시기가 5월 중순 이후 말쯤 되니까 그때쯤에 이제 최종 결론 확정된 멤버들을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전달을 받았고요. 네. 최종적으로 선발된 인원은 13명이라고 합니다. 골리 1명, 디펜스 3명. 지난번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선발된 포워드, 인원이 13명. 네, 포워드 9명. 이렇게 해서 13명인 거고 보니까 뭐 이전에 뛰었던 김영준, 이강수 뭐 그리고 대학교 4학년 졸업생들 등등 해서 SNS 사진 보니까 그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늠만 되고 또 이 선수들이 최종적으로 안양알라 소속으로 뭐 2군 내지 1군 경기를 뛰느냐 아니면은 뭐 대명인 하이원으로 이동이 돼서 그쪽 소속으로 해서 나오느냐는 일단은 리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참 많이 걸려 있네요. 뭐 이거 하나에 리그 하나에 많이 걸려 있는데 네. 그래서 그때 발표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뭐 명단 발표하고 이런 건 모양새가 안 나오니까요. 일단은 공식 오피셜은 그렇게 그때쯤 나온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명단을 발표하겠다 그런 구단의 입장을 들었고요. 이게 이제 다른 구단들도 다 똑같이 2군 팀이 있고 하면은 뭐 동시에 뽑고 동시에 발표하고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국내 유일한 2군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뭔가 아직은 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좀 양해를 대신 전해드려야겠네요. 네. 네. 한양알라 팜팀에 관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또 그 13명은 누군가 또 궁금하실 거예요. 뽑힌 13명은 누구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다음 달쯤에 발표되는 거 보고 네. 그렇게 해서 또 대명인 하이원에서 또 새로 입단하는 선수들이 뭐 안양 팜팀에 있었다라는 내용도 나올 테니까 그만큼 능력 있는 선수들이다라는 거를 그때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아쉽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명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노메드아키님 댓글 감사합니다. 저희 200회 특집 Q&A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쉬지 않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서 다행인데 아이스하키에 관한 질문 어떤 것이든 좋고요. 저희 문더스포츠 비하인더넷에 대한 질문도 좋습니다. 질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200회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답을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 주실까요? 힘찬 @wondersports.co.kr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플랫폼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셔도 다 수집하고 있으니까요. 네. 남겨주시면은 잘 준비해서 저희가 됐든 당사자들이 됐든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팀에 대한 질문, 리그에 대한 질문, 선수에 관한 질문 어떠한 것이든 좋습니다. 하키에 관한 질문 다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보다 뜻깊은 200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댓글로 또 참여해 주시고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비하인더넷 192회 하키 이야기 잠시 후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국내외 하키 뉴스 살펴보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뉴스부터 볼 텐데 KHL 다음 시즌 일정이 확정 발표됐네요.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을 앞두고 2사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이제 다음 시즌에 대한 여러 가지나 아니면 이번 시즌을 진행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9-20 시즌에도 다음 시즌에도 25개의 팀이 그대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2경기의 일정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치러질 거고요. 네. 국제전 주간에는 6일간의 이제 휴식기가 돌입이 되는 부분까지도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플레이오프 끝난 날은 4월 3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월드 챔피언십 탑 디비전 7일전이기 때문에 월드 챔피언십도 무리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음 시즌도 팀 수도 같고 경기 수도 같고 전체적인 포맷은 그대로
똑같이 간다는 건데 사실 KHL에서 몇 팀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제 재정적인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드미랄이나 아무르 이런 팀들이 내년에 빠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나돌았던 이번 시즌 후반기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빠지면 어디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빠지게 되면 또 디비전이 어떻게 재편되느냐 역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빠지지 않는다. 그대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62경기까지 동일하게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KHL이 뭐 다음 시즌은 그대로 가는데 차후에 좀 더 뭐 확장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예, 그 계획 역시 이번 이사회에서 주로 이제 논의된 안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극동 지역 및 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에 추가적으로 팀을 확보할 계획까지도 밝혔습니다. 예.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굉장히 유력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DEL 같은 경우에 KHL로 넘어가게 냅두겠느냐라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이제 독일 학회에 도움이 될 수 KHL에 참가를 해서 독일 학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뭐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해답이 나왔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이 생각보다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지금 이제 VHL 팀을 이제 창설을 하면서 슬슬 이제 KHL 전 진입을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중국 하면 지금 이제 또 조만간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예. 뭐 아직 3년 남았지만 이게 금방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KHL 두 번째 구단에 대한 창단 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근데 좀 구장 KHL 이제 팀을 수용할 만한 구장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진전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좀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예. 의외로 일본도 지금 일본 팀이 KHL에 들어갈 가능성이 대두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요? 뭐 팀 창단이 굉장히 지금 뭐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2020년을 제가 알기로는 2020년 올림픽 때문에 지어지는 경기장 중에 일부는 아마 링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쿄에 신식 링크가 하나 생기고 거기에 좌석수만 만들어진다면은 도쿄라면 충분히 유치 가능하죠. KHL 구단이라면요. 뭐 비행기 편이 나쁘지도 않고 공항도 옆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한국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본 얘기 나오니까 한국은 그런 궁금하네요. 근데 조금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의외였던 건 뭐냐면은 올림픽을 기점으로 이제 팀을 확장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이 이후에 체르센코 씨가 인터뷰를 한 부분에서는 예. 근데 추가적인 논의가 아예 없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토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정리해 보면 프랑스, 독일은 신생 구단 쪽보다는 기존 이제 자국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구단들이 KHL로 넘어오는 그렇죠. 이런 이제 뭐 가능성을 요크레이트 볼수 헬싱키와 있고, 비슷한 느낌이 될 것 네. 같고요. 일본, 중국은 KHL을 위한 새로운 팀 창단 가능성. 근데 우리나라는 노토크. 그렇죠. 네, 이야기가 아예 없었다.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험버 브론코스라는 팀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사고로 인해서 팀의 어린 친구들이 목숨을 잃었던 팀인데 스콧 바니 선수가 험버 브론코스의 정식 감독 겸 GM으로 취임을 했다는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안양할라에서 뛰었던 스캇 바니 선수가 그렇습니다. 감독 겸 GM이요. 그렇습니다. 이야. 예전에 사실 바니 씨가 이제 바니 씨가 됐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18, 19 지난 시즌 전으로 코치로 이제 험버 브론코스에 취임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감독이 물러서면서 임시 감독으로 올 시즌을 치렀습니다. 근데 팀을 플레이오프까지 끌고 와버렸어요. 그 결과 3년 계약으로 지도자 생활 처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은퇴 직후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밟아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뭐 험버 브론코스라는 팀이 굉장히 높은 리그에 있는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주니어부터 실적을 쭉쭉 쌓아 나가서 올라간다면은 코칭 커리어로서도 이제 바니 선수의 이 이름을 좀 바니 씨죠 이제 바니 씨의 이름을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캇 바니 감독. 스캇 바니 반갑네요. GM. 갑자기 좀 의외의 곳에서 이름을 들으니까 네. 굉장히 이거 반갑네요. 저희 지금 녹음하는 중에 속보였습니다. 네. 바로 뜬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네요. 자, 해외 뉴스 하나 더 있는데요. 일본 팀들 소식이에요. 선수 영입
계속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지금 이제 오프 시즌에 접어들었으니까요. 근데 어제 오지 이글스가 굉장히 큰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떤 소식인가요? 일단 이제 영입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시바타 스쿠토 선수, 토요대학교에 있는 선수고 지에 홀리데이, 와세다 대학교의 수비수가 이제 새롭게 들어온 대신 타카다 선수와 하시모토 준 선수가 퇴단을 하게 되는 지금 이런 결정이 됐어요. 예. 지에 홀리데이 선수는 예전부터 굉장히 이제 많은 기대를 모아왔던 선수였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굉장히 이제 혼혈 선수인데 이 선수도 사이즈도 꽤 괜찮고 조금 차세대 일본 이제 대표팀을 끌고 나갈 만한 제목으로까지도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을 대표하는 초명문팀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선수 생활로는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감독까지 바뀌게 됐습니다. 이것도 좀 큰 뉴스네요. 그렇습니다. 사쿠라이 씨가 이제 올 시즌을 끝으로 지휘봉을 놨고요. 새롭게 취임하는 감독은 스가와라 노부히로 씨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예전부터 오지 이글스 프랜차이즈 스타였습니다. 굉장히 오래 9596 시즌부터 0708 시즌까지 오지 제지, 오지 이글스에서 뛰면서 오랫동안 활약을 했던 베테랑 수비수고요. 선수들도 어릴 때부터 많이 본 선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네. 이제 뭐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토크 프리빌레이즈가 스즈키로 이 선수도 혼혈 선수인데 와세다 대학교 출신 공격수입니다. 예. 이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후루카와 스즈키로이 이런 식으로 좀 대학교에서 명망 있는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하면서 조금은 이제 작년에 너무 많이 빠져나갔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아이스박스에서 또 한 명이 나갔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테라오 유리 선수가 해외 진출 도전을 천명하면서 구단을 이제 나가는 결정을 했네요. 아이스박스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테라오 유리 선수가 팀을 떠난다는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황상으로 봐서는 아시아 리그가 아직까지도 어떻게 될지 내년까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히라노 유시로 선수가 동갑내기 선수였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선수가 지금 ECHL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팀 내 포인트 랭킹 2위더라고요. 오. 그 정도로 지금 ECHL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년 AHL 계약까지 이미 맺은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테라 유리 선수가 아무래도 약간은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 나도 공격으로 따지면은 절대 히라노한테 안 밀린다는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두 선수가 USHL에서 활약할 당시라든지 아시아리그에서 기록을 보면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두 선수의 차이는 사이즈입니다. 그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테라 유리 선수가 이번에 해외 진출 뭐 북미가 될 수도 있고 유럽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디가 될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히라노 유시로 선수가 현재 모습은 그래도 해외 진출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입지를 다져가는 모습이라면 테라오 유리의 이 도전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일본 선수지만 또 관심이 가네요. 아시아리그에서도 그렇죠. 익숙했던 동양인 선수니까. 선수고 아시아리그 선수니까요. 대뜸 갑자기 한라나 대명으로 오면 재밌어지겠네요. 해외 진출. 네. 이것도 해외니까요. 해외가 한국이었고. 네. 그러니까 뭐 테라오 유리를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 팀들이 많았으니까요. 다 눈여겨보고 좋은 선수죠. 예. 그래서 아시아리그에서는 탑급 공격수잖아요. 그래서 대뜸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예. 반전이 될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테라 유리의 선수 행보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국내 뉴스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우리그 지난주에 3경기가 추가적으로 있었죠. 네, 3월 경기 다 끝났고요. 7경기 진행이 됐는데 네. 지난주에 3경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아이스링크에서 광운대와 경희대 경기가 있었는데 광운대 홍사빈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것을 포함해서 6대0 대승을 거뒀고요. 예. 그리고 곧바로 한 이틀 뒤였나요? 광운대학교 아이스링크에서 광운대 한양대 경기가 있었는데 이날은 또 한양대가 이 피리어드에 6골을 몰아치는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8대5로 한양대학교가 골 많이 나왔어요. 첫 승을 거뒀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이제 주목되는 3월의 매치업이었는데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경기가 고려대학교 아이스링크에서 펼쳐졌는데 초반부터 좀 리드를 잡았던 연세대학교가 5대4로 한 점 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예. 연세대가 고려대를 잡는 결과까지 3월에 모든 일정을 끝낸 유리그입니다. 네. 이제 4월부터는
경기가 또 어떻게 되는 없어요. 건가? 경기가 없고요. 이제 아직 아마 나온 게 없죠? 네. 뭐 여태까지 해온 걸 봐서는 뭐 또 정기전 이후에나 경기가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기전이면 9월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근데 이전에 유리그가 없을 때도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그러면 4월부터 8월까지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죠. 네. 경기가 없다고요? 네, 여름에 뭐 전지훈련 같은 설마 거 그럴 하고. 리가 있겠습니까? 뭐라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지껏 없었으니까 갑자기 그게 생길 리가 4, 만무하죠. 5, 6, 7, 8, 5개월을 아무것도 공식 경기가 없다는 거는 납득하기가 힘든데요. 예, 지난 수년 동안 그래 왔었기 때문에 예, 올해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장에서 직접 관전을 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 각 학교마다 1학년들의 활약이 굉장히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제가 직접 경기를 못 봐서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이제 뭐 광운대가 동계체전에서 연세대를 잡고 또 한양대가 또 광운대를 잡고 이렇게 또 물고 물리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상향 평준화일지 하향 평준화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제 좀 물고 물리는 싸움이 계속 나올수록 리그는 흥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흥할 때 좀 경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아쉬운 멘트로 마무리하게 되네요. 네. 경기가 많아야 되고요. 빨리 그 다음 일정이 나와서 대학 선수들 경기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표팀 소식인데요. 18세 이하 대표팀과 성인 대표팀이 나란히 세계선수권에 출전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18세 이하 대표팀 3월 31일에 출국을 했군요. 네, 출국을 했고요. 7일부터 이제 D2A 대회가 있습니다. 디비전 세계선수권? 2 그룹 A. 네. 해서 4년 만에 우승을 도전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국을 했고요. 앞서 이제 뭐 광운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한라 2군 팜팀과 평가전을 가졌었는데 광운대한테는 4대0으로 이겼었고요. 연세대학교하고는 3대3 비겼었고 고려대하고는 1대3으로 패했고 그다음에 한라 2군과는 안양에서 한번 진천에서 한번 경기를 가졌었는데 각각 2대3으로 패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경기 내용은 다 비등비등했다고 하고요. 18세 이하 대표팀은 다 고등학생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모아놨는데 대학교 팀이나 한라 2군 팜팀하고 이렇게 좀 비등비등한 경기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부분인데 네.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당장 리투아니아로 넘어와서 3일 오후에 이제 리투아니아하고 마지막 평가전을 가진다고 하고요. 홈팀 리투아니아와 사전에 미리 한번 붙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일부터 저녁에 본격적인 대회 경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7일 오후에 스페인과 갔고요. 9일 오후에 루마니아, 그다음에 10일 오후에 폴란드, 그다음에 13일 새벽 리투아니아, 같은 날 저녁 에스토니아. 이렇게 경기가 예정이 돼 있고요. 다 한국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인터넷으로 스트리밍이 되지 않을까. 그동안 그래 왔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링크나 아니면은 그런 스트리밍 볼 수 있는 창구가 생기면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작년 재작년에 2년 연속 4위를 했던 네. D2A인데 이번에 우승 승격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봐도 될까요? 기대를 일단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경기 다 끝나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잘해서 좀 밑에서 잘해서 치고 올라와야 위에서도 좀 자극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기대를 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김희우 감독, 김성수 코치, 엄현승 코치가 이끄는 18세 이하 남자 대표팀 부디 목표했던 우승으로 승격이라는 또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또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자 A 대표팀 역시 세계선수권 준비를 하고 있는데 4월 1일 어제 소집됐어요. 진천선수촌에 모여서 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어제 소집이 돼서 10일까지 진천에서 훈련을 가진다고 하고요. 엊그제 이제 그 세르게이 nem치노프 코치님이 개건 코치로 합류를 했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객원 코치로 이번에 우리나라 대표팀에 합류해서 이번 세계 선수권 끝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대표팀에 힘을 보탠다고 하는데요. 단기 알바죠. 세르게이 넴치노프 어떤 인물인가요? 러시아에 워낙 레전드가 많으니까 사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뽑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커리어 자체는 굉장히 뛰어났고 예전에 뭐 뉴욕 레인저스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아일랜더스, 뉴저지 데빌스. 그러니까 NHL을 따지면 뉴욕권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이제 주로 하셨던 분이 됐죠. 지도자로서의 이력은 뭐 주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체스카 이제 언더 20나 이제 월드 챔피언십 코치 그리고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에도 감독을 이제 뭐 역임한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체스카 모스크바의 감독도 한 3년 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영입을 한 이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벨라루스와 같이 좀 러시아 느낌이 나는 하키를 구사하는 팀들이 상당히 D1A에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대응책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쉽게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의 이창영, 손호성, 맷 버타니 코치와 더불어서 이번에 세르게이 넴치노프코프의 또 힘이 많이 보태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10일까지 훈련 진천에서 하고 11일 날 이제 일본 도마코마이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지 훈련을 갔는데 13일, 14일 일본 대표팀하고 연습 경기 2차례 예정이 돼 있고요. 15일 날 다시 한국 들어와서 16일부터 21일까지 진천에서 마무리 훈련하고요. 그다음에 23일 날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겠고요. 예. 그리고 26일 날 홈팀 카자흐스탄하고 평가전. 역시나 또 18세 이하 대표팀과 비슷한. 네. 그래서 일단은 예비 명단 29명 명단이 지난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왔었는데 최종 명단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최종 명단은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일본 갔다 와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고요. 보니까 일본 대표팀도 명단이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대표팀도 우리와 연습 경기를 통해서 최종 명단을 추려내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두 국가 모두 서로 연습 경기를 가지면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젊은 선수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포진이 된 예비 명단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세대 교체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가도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일 것 같고요. 예비 명단을 봤을 때는 이현승, 김영찬, 송영철, 최진우, 정종현, 서영준, 뭐 이총현, 이종민, 김영겸, 네, 뭐 이런 좀 어리고 젊은 선수들이 역시나 지난번 레거시컵에 이어서 대거 포진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요. 뭐 18세 이하 대표팀, 성인 대표팀, 우리 남자 국가대표팀들이 큰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일단 본격적인 준비는 시작된 거니까 좋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좀 경험 쌓고 좋은 시간을 좀 보내면서 결과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는 192회 잠시만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KHL 플레이오프 소식입니다. KHL은 현재 서부, 동부 각 지구 파이널 결승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7전 4선 승제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또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부 지구 1번 시드를 받았던 체스카 모스크바 대 2번 시드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대결입니다. 올라올 팀들이 올라왔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대1로 체스카가 앞서고 있습니다. 2승 1패. 예, 오늘 새벽 경기에서 스카가 한 경기를 만회하면서 2대1로 됐고요. 네. 그래도 전반적인 시리즈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체스카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스카의 경기력도 사실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팀의 강점을 뽑을 수 있는 부분에서 다 뽑아보면은 스카가 더 나았다라는 부분의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중요한 장면에서 득점을 해줄 수 있는 1라인의 화력 또 체스카가 앞섰고요.
그 결과는 1차전 결승골과 2차전 선제골 같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조 득점원 같은 부분도 체스카가 더 앞섰죠. 2차전 같은 경우에 샬로노프 선수가 2어시스트를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앞선다라고 할 수가 있고 스페셜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카가 굉장히 파워플레이에서 골을 넣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골이 나왔는데 그것도 6번에서 한 번 정도 딱 나온 느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스카나 체스카 같은 경우 체스카가 이제 페널티 킬링이 조금 더 세고 스카는 파워플레이가 더 센 느낌이었는데 스카가 그 장점을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스카가 앞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골텐딩 일리아 소로킨 선수가 1차전에서 헬베리 선수를 이기고 그리고 2, 3차전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 젊은 두 골리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셰스토르킨 선수를 모두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라인 화력, 보조 득점원, 스페셜팀, 골텐딩이라고 하면 뭐 거의 다 언급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모두 이제 체스카가 앞섰기 때문에 첫 두 경기를 잡을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2차전 체스카 승리 그리고 3차전 스카가 승리. 현재 2승 1패인데 남은 시리즈 어떻게 전망하세요? 스카가 한 게임을 만회를 했는데 어떻게 뭐 만회가 되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뒤집기가 가능할까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경기 내 지표 예를 들면은 슈팅을 얼마나 더 많이 가져갔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 또 스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차이가 났는데 그 부분이 앞서 언급드린 부분에서 차이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고 1차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사실 스카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빴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예. 실수로 인한 실점이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이 안타까웠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전을 진 부분이 좀 많이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차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스카가 프로올킨이라든지 바르바노프 같이 보조 득점원 사실 전반적으로 모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보조 득점원 같은 부분에서는 스카가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3차전에서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경기를 잡아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보조 득점원이 조금 이제 1라인에 무게를 덜어주면서 1라인도 터지고 보조 득점원도 같이 터지고 이런 식으로 게임이 흘러간다면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동부지구는 지금 4번 시드 아방가르드 옴스크 대 6번 시드 살라바트 율라예프 우파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4번 시드 대 6번 시드의 대결 눈길을 끄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방가르드가 참 경기 준비를 잘해오는구나라고 느꼈던 두 경기였어요. 사실 득점력 부분에서 아방가르드가 사실 첫 번째 시리즈 1라운드, 2라운드 거치면서 득점력이 참 좋았는데 그 장점이 그대로 살라바트에게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두 경기 연속 4득점을 뽑아내면서 굉장히 좋은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어요. 이제 상대 1라인을 이제 얼마나 봉쇄하느냐가 사실 아방가르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는데 예. 무득점으로 막아내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아방가르드 주득점원까지 같이 이제 득점을 해주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줄 건 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우리도 같이 골 넣으면 되잖아 라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조 득점원에서 차이가 지금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아방가르드와 살라바트의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건 딱 파틀리 감독이 원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두 경기 모두 4득점을 올리면서 아방가르드 옴스크가 1, 2차전을 모두 승리한 상황입니다. 살라바트 6번 시드로서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올라온 팀인데 현재까지는 조금 어렵네요. 예, 이제 뭐 사실 살라바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강점을 잘 발휘하는 것. 왜냐하면 1라인이 굉장히 정말 뭐 지금 KHL에서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콜텐디 유아 메트솔라 선수의 존재 때문인데 살라바트 제가 생각했을 때는 1경기를 좀 놓친 부분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3대3 상황에서 연장에 접어들었는데 그리고 강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1라인 화력까지 발휘가 됐고 골텐닝도 메트솔라 선수가 3피리어드까지 36세이브 30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를 연장해서 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2차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패배하는 모습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역시 두 시리즈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른 느낌으로 많이 흘러가지만 결과적으로 1차전을 놓친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한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부분이 좀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이현숙 기자님은 아방가르드 옴스크의 우세를 점쳐주셨었잖아요.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예, 4대2 예. 진짜 잘해도 지금 같은 경우에 4대2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체스카가 좀 쉽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3차전의 스카의 모습을 봤을 때는 또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체스카가 결과적으로는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주 지나면은 최종 결과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아마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과연 마지막 파이널에 올라갈 팀은 누구일지 기대가 됩니다. KHL 플레이오프 소식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는 NHL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하인전의 192회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NHL 매치업 리뷰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에 있었던 NHL 경기 중에서 한 경기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리뷰해보는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번 주에 다룰 경기로 예고해드렸던 경기는 3월 31일 한국 시각 일요일 오전에 벌어졌던 워싱턴 캐피털스와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대결입니다. 템파베이의 홈 경기였는데요. 올 시즌에 이 두 팀 상대 전적을 보니까 3월에만 3번을 만나고 있어요. 3월 16일에 첫 경기 6대3으로 템파베이가 홈에서 승리했었고 2차전 3월 20일 이때는 워싱턴에서 진행이 된 경기였는데 연장까지 가서 5대4 역시 템파베이가 승리를 거뒀었고요. 그리고 3월 31일에 세 번째 만났습니다. 16일 사이에 3번이나 만나는 이 두 팀의 대결, 정규리그 마지막 세 번째 대결 이번에 다뤄보겠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 양팀 상황을 보니까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필라델피아전 승리에 이어서 캐롤라이나와의 홈앤드어웨이 백투백 경기 모두 이겼고요. 3연승을 달리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템파베이, 보스턴에 이어서 동부에서는 세 번째로 승점 100점에 도달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미 확정 지은 상황이었고요.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7연승을 달리다가 세인트루이스에게 한번 졌죠. 하지만 이후에 보스턴전에서 3피리어드에서만 3골로 2대4로 뒤지던 경기를 5대4로 제역진성을 거두면서 또 역시 강팀은 강팀이구나 생각을 하게 해줬고 4일 휴식 후에 홈에서 워싱턴을 만나는 일정이었습니다. 경기 결과를 보면 최종 스코어 6대3 워싱턴 캐피털스의 승리였습니다. 1피리어드에 워싱턴 니클라스 백스트롬 선수의 선제골 나왔고 TJ 오시 선수가 연속 2골 3대0까지 워싱턴이 앞서 나가는데요. 2피리어드 들어서 다시 백스트롬 선수 골이 터지면서 4대0 아주 멀찌감치 달아났어요. 템파베이는 2피리어드 후반부터 추격을 합니다. JT 밀러 그리고 3피리어드 초반에 타일러 존슨 선수의 골 4대2까지 추격을 했는데 하지만 워싱턴이 또 2분이 나타났어요. 알렉스 오베치킨 3피리어드 후반에 연속 또 2골을 넣으면서 승부를 사실상 결정지었습니다. 3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템파베이 니키타 쿠체로프 선수가 파워플레이에서 한 골 만회를 했고 최종 스코어는 6대3이었습니다. 워싱턴 이날 사실 결승골은 아니지만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던 2골을 넣은 알렉스 오베치킨 선수 시즌 50호, 51호 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골 랭킹은 선두질주를 했는데 기록까지 세웠어요. 올 시즌 50골 이상을 기록하면서 통산 8번째 시즌, 50골 이상 8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게 NHL 역대 3위라고 하는데 1위가 웨인 그레츠키, 마이크 보시 이 두 선수가 통산 9시즌을 50골을 기록했었는데 그 뒤를 잇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건 진짜 깨졌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그건 뭐냐면은 단축 시즌에 48경기를 했는데 32골을 넣었던 오베치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13 시즌으로 저 기억을 하고 작년에도 49였습니다. 최종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진작 깨졌어도 맞지 않나 싶은데 결과적으로 못 깬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경기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내용을 좀 분석해 보겠는데요. 이현숙 기자님 관전평부터 들어볼까요? 여전히 위협적인 트랩 수비가 역시나 강점입니다. 워싱턴. 지난 시즌 사실 스탠리컵 결승전을 인도했던 팀의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는 윙 쪽으로 플레이를 유도하는 식의 트랩 수비가 굉장히 이번에 잘 먹히면서 템파가 브레이크아웃을 할 때
1, 2선에 위치한 선수들, 워싱턴의 선수들이 압박을 들어가고 그리고 워싱턴 수비가 진을 치고 있는 쪽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게 유도하는 플레이를 계속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찾지 못하면서 의미 없는 덤프를 해야 되고 이렇게 공격권 넘어가게 되고 역습으로 골 먹고 하다 보니까 게임 그냥 망가져 버린 겁니다. 예. 그렇게 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블루라인 앞에서는 3명이 길게 일자로 늘어서면서 템파가 공격 방향을 전환을 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았을 때 반대쪽 방향을 활용을 하는 케이스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케이스로 나오게 됐을 때는 워싱턴 선수들이 블루라인 앞에서 3명 길게 늘어서면서 퍽을 가지고 진입하려는 시도를 조기에 차단을 하면서 템파가 원하는 공격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는 1차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템파베이의 패싱 게임을 어떻게 저지할 거냐 사전의 관전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워싱턴의 트랩 수비에 템파베이가 전혀 활로를 찾지 못했다. 이런 평이시네요. 워싱턴 지역에 들어가야 패싱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역습으로 골 먹고 2골 먹고 이러다 보니까 게임이 이상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자, 워싱턴의 뭐 대표적인 승인을 일단 트랩 수비를 꼽아주셨고 또 다른 또 승인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공격 지역에 들어왔을 때는 대인 수비가 확실하게 잘 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거리를 잡으면서 이제 뭐 지도자분들이 갭 컨트롤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죠.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계속 나오게 됐고 1차적으로 퍽을 가진 선수를 지속적으로 압박함과 동시에 압박을 하니까 패스가 나갈 길에 이제 다른 선수가 서 있는 이런 그림을 계속 만들게 되면서 패스를 하면은 길목이 계속 차단이 되는 모습이 정말 나오면서 템파가 지역이 들어와도 공격을 제대로 전개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피리어드까지 4대1의 리드를 벌렸거든요. 워싱턴이. 근데 그동안 템파를 슈팅을 14개로 봉쇄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이제 템파를 제압을 했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위에 뭐 조금 추격을 했지만 오베치킨 선수가 그냥 숨통을 끊어버리면서 경기가 마무리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역시 템파의 공격을 묶었던 수비에서 또 하나를 또 찝어주셨네요. 근데 한 가지 또 인상적인 거는 워싱턴의 득점력인 것 같아요. 그 앞선 1, 2차전에서 3골, 4골을 넣더니 이번엔 무려 6골을 넣으면서 대량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승인의 결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골을 많이 넣었던 부분도 좋은데 그 골이 나왔던 상황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습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 패스를 차단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역습 찬스에서 2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기회, 1차적으로 슛이 뭐 골리에 막힌 이후에도 뭐 오시 선수가 밀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오베치킨 선수의 첫 골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2차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서 그 부분을 좀 빠르게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 있었고 워싱턴의 작년 플레이오프 성공의 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던 파워플레이에서도 2골이 나오면서 6골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을 보여줬던 것도 지난해 포스트 시즌이 너무 많이 생각났던 워싱턴의 장면이었습니다. 득점도 득점이지만 그 득점이 나온 상황, 어떤 타이밍이 좋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올 시즌 양 팀이 3번 만나서 2승 1패, 뭐 템파베이로 우세로 끝나긴 했는데 워싱턴이 2패 후에 마지막 3차전 원정 경기를 이겼어요. 그리고 또 경기가 겉될수록 골도 더 많이 넣고 워싱턴이 점점 더 템파베이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어서 뭐 현석 기자님 말씀대로 플레이오프에서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야 이거 템파베이 긴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작년에도 사실 결과적으로 한 끗 차로 이제 워싱턴이 올라가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실 맞붙으면 굉장히 재밌는 시리즈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뭐 이번 경기를 이제 바탕으로 또 이제 혹시 3라운드에서 만나게 된다면은 또 교훈 삼아서 또 템파가 굉장히 경기를 조율을 해오기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 결과로 워싱턴이 4연승을 달리면서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1위 계속 이어갔는데 오늘 플로리다에게 졌어요. 4연승 네. 끝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템파전을 잡은 게 결과적으로는 워싱턴이 디비전 1위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경기 남았는데 3점 차죠. 그렇죠. 뭐 많이 유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네.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템파전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
올해 혹시 디비전 1위를 하게 된다면 그게 제일 큰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뉴욕 아일랜더스가 오늘 토론토에게 또 패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덕을 같이 진단 봤어요. 말이에요. 네. 그리고 템파베이는 이 경기는 졌는데 오늘 일단 오타와전 이기면서 60승을 달성했는데 이게 또 기록이더라고요. 사실 예, 그 60승 기록이 워싱턴전에 나올 거다라고 예상도 있었는데 95, 96 시즌에 디트로이트가 62승을 했고 76, 77 시즌에 몬트리올이 60승을 했는데 이제 한 시즌에 60승 이상을 달성한 역대 세 번째 팀이 됐습니다. 예, 오늘. 지금도 잔여경기를 다 이기면은 기록에 완전히 이제 동률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꽁승할 수 있는 게임이니까 오늘 게임은 예, 오늘은 오타와전. 그냥 그렇죠. 그냥 뭐 쉽게 이기더라고요. 너무 쉽게 이겨서 깜짝 놀랐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템파베이의 이 한 시즌 또 승리 기록 남은 정기리그에서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한 경기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어떤 경기 선정해 주셨습니까? 4월 7일이 최종전입니다. 시즌. 근데 토론토 몬트리올 경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꼽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경기는 진짜 재밌을 수도 있고 정말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결정이 난 거죠. 재미없어진 케이스는. 아, 양 팀의 순위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붙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팀이 어쨌든 전통의 라이벌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팀의 성적이 상당히 좋으면서 거친 양상으로 많이 흘러간 경기였거든요. 가능성에 따라서 몬트리올의 플레이오프 가능성 하나이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토가 보스턴 다 지고 아마 토론토가 또 다 이기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희망은 있을 겁니다. 2위 가능성. 그렇죠. 네, 디비전 2위. 정말 희박한 가능인데 근데 만약에 이 경기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경기 진짜 장난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몬트리올 플레이오프 가능성 하나만 걸려 있어도 이 경기는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뽑아봤습니다. 저도 토론토가 2위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끝났어요. 예. 사실 2위는 어렵고요. 몬트리올이 급하죠. 지금 와일드카드 싸움에서 가장 지금 처져 있기 때문에 세 팀 경쟁인데. 그렇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부 2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4게임 더 하는 거예요, 그냥. 4게임 더 하는 거고 끝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와일드카드 2위로 올라가는 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올해 몬트리올이랑 템파 상대전적이 템파 3대 0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 경기 더 남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와일드카드로 올라갈 거면 2위를 하면 템파베이를 만나기 때문에 1위를 해야 된다. 무려 1등이 해야 합니다. 1위를 하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4월 7일 정기리그 마지막 날에 진행되는 토론토 대 몬트리올의 경기 저희가 다음 주에 매치업 리뷰 때 다뤄보겠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기왕이면 함께 보시고 또 댓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NHL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NHL 핫앤 낮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NHL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가장 좋았던 팀 선수는 누구인지 가장 안 좋았던 선수 팀은 누구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한 팀씩 한 선수씩만 선정을 하고 있어요. 핫! 누가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입니다. 콜럼버스 블루제키츠가 5연승을 했는데 핫을 차지하게 된 이유네요. 당연히 이번 주는 콜럼버스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야, 이 콜럼버스가 진짜 플레이오프 탈락해서 망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저는 망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이 5연승으로 플레이오프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밴쿠버 아일랜더스, 몬트리올, 내슈빌, 버펄로를 잡으면서 5연승입니다. 특히나 와일드카드 경쟁에 있는 몬트리올전 승리 커 보이고요. 콜럼버스가 5연승. 어떤 내용에서 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무조건 이 선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콜럼버스 제가 하세 언급할 때마다 이 선수 이야기를 드리는데 세르게이 보브롭스키 선수입니다. 세르게이 보브롭스키 선수가 이번 5연승 가장 수훈 선수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상승세 제일 중심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밴쿠버전 셧아웃 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더스전까지 셧아웃을 하면서 백투백 셧아웃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5연승을 했잖아요. 이 5연승 중에 3번이 셧아웃입니다. 이야. 정말 뭐 대단하고요. 97.1%라는 굉장히 경이로운 세이브 성공률을 선보이면서 올해 정말 뭐 불안 요소 뭐냐라고 하면은 콜럼버스 골텐딩부터 언급을 드리는데 그런 말이 쏙 들어갈 정도의 보브로스키 선수의 활약이었고요. 예.
재밌는 게 뭐냐면은 보브rov스키 선수가 2월까지의 기록을 보시면 평균 세이브 성공률이 90.7%입니다. 사실 이러니까 골문이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동안. 예. 그런데 3월 들어가니까 갑자기 3월 전 경기에서 전 경기 다 출장했다는 건 아니고 3월 출장한 전 경기에서 세이브 성공률이 94%로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시즌 후반기에 경기력을 찾았다라는 부분은 플레이오프까지 이 여세를 몰아갈 수 있다면 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올해 콜럼버스는 충분히 1라운드는 뚫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세르게이 보브rov스키 선수가 3월 이후로 또 완전히 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콜럼버스 상승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요? 조합이 서서히 갖춰지고 있어요 공격진이. 근데 그 조합을 맞추는 부분이 결국은 드세인 선수랑 드징글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적절한 조합을 찾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계속 이제 도마 위에 올라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특히 드세인 선수가 오타와에서는 경기당 1포인트 이상을 했는데 지금 콜럼버스에서는 거의 0.5% 0.6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득점 생산력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존 선수들이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이 조합이 좀 메꿔진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올리베르 베르크스트란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덴마크 선수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득점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최근 5경기에서 6골 넣으면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공격의 정체가 서서히 풀리면서 계속 공격도 풀리는 모습이 정말 좋은 선수단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격진의 깊이 역시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포스트 시즌에서는. 그런데 지금 앤더슨 선수도 20골 이상을 올해 기록을 했고요. 게다가 베르크스트란드 선수까지 좀 시즌 초중반에 부진하다가 후반기에 경기력을 찾아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생각보다 콜럼버스가 올해 좀 다크호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콜럼버스의 현재 위치를 보면 와일드카드 1위입니다. 가장 와일드카드 쪽에선 유리하고 글쎄요.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혹시나 디비전 한 3위? 또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있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보스턴전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다음 경기가 바로 보스턴이에요. 그게 네. 사실 문제고 그 이후로는 레인저스 오타와면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고 잡을 수 있는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보스턴이 또 최근에 좀 부진하고 앞선 2경기에서 보스턴을 상대로 승점을 3점이나 따냈거든요. 이렇게 해볼만 하던 상황이죠. 예. 행여나 3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1라운드 뚫으려면은 또 이 3승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3승에서 디비전 3위 이내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야 아일랜드스를 만납니다. 아일랜드스랑 피츠버그를 만나요. 그게 사실 더 낫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것도 1등 하면은 워싱턴이에요. 또 작년 기억이 슬슬 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승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콜럼버스의 최종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올인을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핫 콜럼버스 블루제킷이었고 낫 보겠습니다. 어느 팀인가요? 위니펙 제츠입니다. 위니펙 제츠가 최근에 좀 주춤하네요. 이거 센트럴 디비전 1위도 약간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저희 경기 리뷰 하자마자 쭉 미끄러지면서 3연패를 당하면서 오늘 연장에서 겨우 이겼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센트럴 1위 수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고요. 예. 댈러스 아일랜더스 몬트리올에게 3연패를 당했습니다. 3연패. 일단 오늘은 연패는 끊었고 뭐가 문제였나요? 문제가 뭐냐면은 빠른 공수전환 팀으로 여전히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모습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있는 팀한테 역시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년 그 서부 결승전에 베이거스에서 지금 그게 그대로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답습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예. 아일랜더스 같은 경우에도 탄탄한 수비 이후에 바젤 선수라든지 스피드 있는 선수들이 지역을 확 돌파를 하면서 역습 속도가 굉장히 빠른 팀이고요. 몬트리올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선수들 위주로 팀이 재편되면서 공수전환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졌고 그 결과 지금 플레이오프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니펙은 또 오늘 이런 팀들을 상대로 또 패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안감을 계속 노출하고 있고 사실 오늘도 시카고도 굉장히 이제 공수 전환이나 이런 부분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빠른 팀 중에 하나인데 예. 시카고를 상대로도 연장 겨우 이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불안감을 노출을 하고 있어요. 예. 게다가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빠른 공수 전환의 팀을 상대를 했을 때 슈팅 제어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슈팅을 만들어나고 있는 팀과 상대로 베이거스 상대로 5대0으로 지금 그 경기에서도 38개나 헌납을 했고요. 아일랜더스 44개, 몬트리올 44개라는 수치를 보고 있는 걸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빠른 속도로 슈팅을 만들어내는 역습에 제어가 안 된다라고 판단함과 동시에
올해 헬러벅 선수가 작년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약점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점점 위니펙의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수 전환이 빠른 팀을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위니펙 제츠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96, 94, 94입니다. 몰라요. 지금 한두 경기 더 이렇게 미끄러지면은 1위도 지금 장담을 하지 못하고 3위까지 떨어지면 진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내시빌 5대0으로 이긴 거 전해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거의 센트럴 1위 굳히기 모드였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자, 위니펙 제츠의 또 다른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파트리크 라이네 선수가 더 잘해줘야 돼요. 근데 전 정말 이 선수의 자리가 어딘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는 11월 한 달에 18골 넣었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와 라이네 진짜 올해는 한 단계 더 진화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12월부터 지금까지 9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11월 한 달에 18골, 12월부터 12, 1, 2, 3 넉 달 동안에 9골. 예. 왜 이렇게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참 저는 진짜 이 왜 부진한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라이네 선수가 지금 뛰는 걸 보시면 어디에 쓰냐면은 파워플레이 1번 쪽 왼쪽 원타이머 자리 오베치킨 선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뭐 2라인에서 많이 호흡을 맞췄는데 지금은 샤이플리랑 휠러 선수랑 같이 1라인에서 호흡을 맞추는 윙어로서 맞추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정도밖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는 많이 아쉬운 기록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물론 라이네 선수가 올해도 30골을 기록을 하면서 세 시즌 연속 30골을 기록한 부분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44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수치가 크게 하락을 한 부분을 아실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점점 이 선수가 슈팅 원툴 선수로 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같은 부분은 굉장히 몸이 큰데도 불구하고 스피드, 뭐 패싱 이런 거 뭐 다 잘하면서 토탈 플레이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진짜 이번 시즌 같은 경우 슈팅 원툴 플레이로밖에 전락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장기적으로 위니펙의 중심축이 될 선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엘레르스 선수라든지 트루바 그리고 뭐 모리시 또 뭐 이런 선수들 카일 코너 이런 선수들을 들 수가 있는데 라이네 선수도 그중 한 선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심축이 되어야 되는 선수가 3년 차에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거 이 부분은 내년 지금은 사실 올 시즌 거의 끝났고요. 이제 내년 시즌에서 아니면 이번 포스트 시즌이나 내년 시즌에서는 좀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슈팅 원툴 선수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염려되는데 그러면은 슈팅 원툴이 있으면은 골이라도 많이 넣어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득점력도 떨어져 있다. 32번 이게 좀 사실 크네요. 32번 사실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패트리크 라이네 선수가 11월에 보여줬던 그 정도의 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남은 정규리그 경기 그리고 또 플레이오프에서도 위니펙 제츠는 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NHL 핫앤낫 오늘 콜럼버스 블루 재킷츠와 위니펙 제츠까지 살펴봤습니다. 비하인드넷 192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온더스포츠.tv 홈페이지고요. 페이스북에 온더스포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온더스포츠 채널이 있고요.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TV에도 온더스포츠 열려 있습니다. 비하인드 더 넷과 함께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저희 제작에 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또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92회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